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재활과학과의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면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실 거라고 아마 다들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제가 사실은 여기 앉아서 이런 강연을 들어도 사실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주제로 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일반인들 대상 강연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굉장히 지금 설레고 떨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은 제가요,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전에 다른 교수님들 강연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고요. 또 때로는 영어도 쓰시고 하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너무나 단순하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만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아마 들으시다가 오늘 제 내용이 좀 다소 너무 쉽더라도 이렇게 즐겁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요, 고령화 시대 하고요. 이 고령화 시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치매 예방을 위한 내 건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에 대한 어떤 정의와 유형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치매 치료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혹시 작년에 뉴스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사회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급한 2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사실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또 하나의 심각한 뉴스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것을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가 2020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아까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가속되면서 이게 3년이나 더 빨라졌습니다. 향후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서요. 2025년, 앞으로 6년 남았는데요. 6년 후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2050년이 되면요, 전체 인구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실제로는 더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단순히 노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출산이 함께 상쇄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인구 구조가 이 밑에가 낮은 연령층이고요. 위로 가면 갈수록 노인의 연령층인데, 보시면 점점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고 있죠. 즉 이 얘기는 10대 미만 인구가 적고요. 60대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곧 도래할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대부분 10대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거울을 보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 10대잖아요. 사람이 얼마큼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지를 지금 간단한 4분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로잉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 지금 몇 분 선생님들은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눈시울을 또 적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10대가 다수인 여러분들은 아직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장수에 대한 개념은 지금 바뀌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수명을 길게 연장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름. 인체적인 노화를 얘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인체적인 노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항노화. 노인이 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 네, 지팡이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줄이자면 여러분들 요즘에 성공적인 노화라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까 돈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연구하는 노인 정책 전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요즘 노인들은 활동적이죠. 네, 직업도 얻어야 되고요. 네,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인 복지에서 담당하고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예방의학자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노인질환 중에 대표적인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큼 빨리 증가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적인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그 당시 전체 노인의 8.4%가 치매 환자였습니다. 네, 10명 중에 1명이 좀 안 되죠. 네. 지금은요, 네, 급속도로 이게 2배 이상 증가해서 2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168만 명, 2050년이 되면 212만 명의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 증가하는 노인성 질병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치매 환자가 느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요,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들은 치료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어떤 재활 서비스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불되게 되죠. 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환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치매 연구가 굉장히 붐을 이뤘고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도 지난 20년간 있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1년에 투자한 돈이, 치매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1년에 투자한 돈이 매년 10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큼 큰 수치인지 아세요? 광주 지하철 2호선 놓느라 10년 가까이 왈가왈부했잖아요. 드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회사에서 투자한 100조 원은요, 1년에 광주광역시에 100호선을 놓을 수 있는 돈이죠. 10년이면 아마 한 10m당 하나씩 지하철을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아든이라고 해서요, 개인적으로 뇌영상 연구를 할 게 아니라 MRI를 은행처럼 다 모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퍼붓고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치매 완치되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는데도요. 하지만 인지 저하를 약간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TV 보시면 무슨 뭐가 몸에 좋다, 뭘 먹으면 치매가 나을 수 있다라는 광고성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메타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들을 총집합해서 한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영양 성분이나 비타민들이 치매 예방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종합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완치제는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좀 늦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늦은 추세인데요. 2007년도에 정부에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 해 200억을 투자했죠. 유병률 조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2009년도에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12년이 지났고요. 세계적으로 12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됐는데 치매 치료제는 현재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현 시점에서는 뭐가 최선일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즉, 현대의학에서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완치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방법은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예방의학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치매 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처음에 예방을 공부할 때 좀 의아했었어요. 당연히 술 안 마시면 되고, 담배 안 피면, 질병 예방되는 건 다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원리인데,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흡연을 하면 어떤 질병에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술도 마시면 어떤 질병에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비타민을 먹으면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의 행동은요, 술만 하고 담배만 피고 또는 비타민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보통 술 먹는 사람은 담배도 피죠. 네, 운동하는 사람은 비타민도 먹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의 단순하지 않은 이런 복합적인 행동들을 특성을 조합해서 어떠한 질병에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것이 저희 예방의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치매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치매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빨리 발견해야 그래도 완치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다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들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치매 중에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회복 가능한 치매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름을 치매라고 붙여서 그렇고요. 실은 가성치매라고 해서 실제로는 치매가 아닌 인지가 저하되는 회복 가능한 질환을 얘기합니다. 뒤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이유들은 이와 같은데요. 그 뇌졸중이 발생해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관리하면 진행을 좀 중지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간병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죠. 환자는 앞날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은 치매에 대해서 이해해야 치매 환자에 대해서 끝까지 케어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치매 환자들의 보호자들끼리 영화도 조만간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 및 조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자,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나면 몇 년 후에 사망한지 아세요? 보통 10년 후에는 치매가 걸리고 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죽는 건 폐가 먹거나 신장이 먹거나 마지막으로 뇌가 멎으면 뇌사라고 하죠. 치매가 걸리게 되면 점점 뇌가 줄어들고요. 죽게 됩니다. 물론 그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나중에는 집안일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한참 치매 진단 이후에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요. 그런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벽에 응아치를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요. 그 이후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요.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보통 누워 지내게 됩니다. 마치 좀비처럼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문제는요. 만약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한다면 이와 같은 궤적을 원래 이 궤적이 될 텐데요. 이 녹색 선을 빨간 선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행동도 늦게 나타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파란 선이 이 빨간 선으로 조금만 이동시켜도 독립적인 생활이 최대한 가능해지는 거죠. 반대네요. 빨간 선을 파란 선으로 최대한 늘리면 독립적인 생활이 최대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이고 조기 검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치매 많이 들어보셨는데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치매라고 하면 자, 먼저 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를 가진 건데요. 문제는 인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인지, 지능이라고 하나요? 사물을 보는 능력들. 네, 맞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요? 생각한 능력, 사고한 능력. 좋습니다. 네. 고차원적인 능력. 네, 집행기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기억력. 좋습니다. 기억력, 인지, 이해하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치매는 다발성 인지장애입니다. 즉, 우리가 지능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기억부터 집행기능까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저하된 인지 능력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다면 우린 그것을 치매라고 정의하죠. 네, 인지기능.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건 인지라는 건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요. 좌뇌에선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요. 우뇌에선 이러한 것들을 담당합니다. 즉, 치매 환자들은 어떨까요? 다발성 인지장애니까 말하기, 읽기, 쓰기나 언어적 기억력도 떨어질 거고요. 때로는 길을 찾아다닌다든지 하는 것들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 기준은 이와 같은데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의학적인 진단 기준인데, 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언어나 기억력, 시공간 능력, 감정, 인지 수행 기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실된 것을 치매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매 환자를 보시면 저분들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항목은 이와 같은데요. 네, 이것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참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치매 공부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건망증이 생길 수 있죠. 네, 저도 되게 건망증이 심해서요. 네, 오늘 올 때도 사실 길을 잘 못 찾아서 네, 길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톨게이트를 2번, 3번 돌아서 지금 들어왔었죠. 네. 치매 환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들 기억력의 저하, 즉 건망증하고요, 치매하고는 실은 상당히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나 다 사소하게 기억을 잃을 수 있는데요.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면요. 정상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증상이 매우 눈에 띄게 지속되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중요한 사건도 잊어버린다면 네, 조금 치매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심지어 오늘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린다면 네, 좀 중증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일도 기억 못한다면 아주 심한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아주 짧은 단기 기억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장기 기억도 있는데 장기 기억까지 손상당한다면 아주 심한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기 진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 가능한 치매, 이른바 가짜 치매를 판별하기 위함인데요. 가짜 치매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님들 또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뭔가 갑자기 기억력이 문제로 호소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치매는 아닙니다. 10분 중에 1명은 가성 치매, 가짜 치매죠. 그리고 치매의 또 다른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뇌졸중 유병률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맵고 짜게 먹으니까요. 예, 심지어 맵고 짜게 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술 한 잔 겉들이면 예, 뇌졸중 확률이 또 높아지죠.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 가능한 치매는요. 실은 치매가 아닌 치매예요. 치매로 오진되는 기억장애나 인지장애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갑상선 저하증, 알코올 중독, 우울증, 뇌종양, 만성 감염 질환, 정상압 수두증, 비타민 결핍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갑상선이 저하되면 호르몬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피로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또는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끊기게 되죠. 예, 블랙아웃, 이른바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나요? 그게 반복되면 뒤에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뇌는 급격하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울하면요. 기억이나 인지에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양실조도 그렇고요. 정상화증도 대표적인 치료 가능한 치매, 즉 치매가 아닌 질환들입니다.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SBS에서 방영된 저작권이 없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크죠. 제가 예전에요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어떤 국어라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정상압 뇌수두증이었는데 머리가 저 아이보다 더 컸었습니다. 곧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전 직감했죠. 사실 이쪽 공부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뇌는요. 외부로부터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 안에 물이 하나 흐릅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와, 여러분들 여기 이것만 계속 몇 주만 들어도 금요일에 과학터치 금요일마다 들어도 여러분들 아주 내공이 단단하네요. 의과대학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흐릅니다.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대표적인 감염인데요.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뇌를 전반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넘치면 머리를 점점 차고 와서 머리가 커져요. 특히 아이들은요. 머리 말랑말랑 하거든요. 아마 아이를 출산해 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갓난 애기 머리 만져보면 움푹움푹 들어가죠, 사실. 자, 이게 정상화 수두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 압력 정도의 수두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지가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예, 션트라고 해서 이렇게 관을 꽂아서 이렇게 액체를 빼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인지 저하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뇌실이라는 건데요. 뇌 안에는 방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방이 있는데 까만색이 방의 모양이에요. 이 방 안에 아까 얘기했던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흐릅니다. 근데 보시면 이 까만색 크기가 벌써 다르죠, 여러분들. 좌우가.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방에 물이 꽉 차서요. 커져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좌우 모양이 다를 정도로 다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요. 혹시 이 사진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다른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가요? 네, 여러분들은 아주 눈도 시력도 좋네요. 이게 금속관이에요. 션트라고 해서 저쪽으로 뇌척수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인지 기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 가능한 치매는 결국은 치매가 아닌 치매였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진행성 치매라고 해서 점점 나빠지는 치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혹시 알츠하이머 병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고요. 전두축대엽 치매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40대에도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초록이 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좀 다릅니다. 예, 이름 그대로 전두, 앞쪽에서부터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성격 변화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자기 착하신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흉폭해진다든지 아주 점잖은 분이었는데 아주 심한 욕설을 사용하신다든지 하는 형태로 발견됩니다. 루이체 치매는요. 이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파킨슨병이라고 아시나요? 네. 잘 아시는군요. 이거 대단한데요, 여러분들? 파킨슨병은 근래까지도 단순한 운동질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몸이 이렇게 떨리는 질환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때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싱 선수가 성화 봉송 주자로 나왔는데 파킨슨병 질환자라서 이렇게 떨면서 성화 봉송했었죠. 네,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었는데요. 그 파킨슨 질환이 실은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치매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를 루이체 치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이펠츠 야구병은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3글자인데요. 이거는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네, 맞아요. 광우병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는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 소를 잘못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클로이펠츠 야구병인데요. 사실 유병률은 되게 적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와 같은 치매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외국 통계를 보시면요. 이 3가지 치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네, 파킨슨으로 인한 루이소 치매까지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요. 지금으로부터 되게 오래된 질환인 줄 아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을 병에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 선생님이 어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좀 보이는 행태가 특이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치매 첫 사례 환자가 되었습니다. 치매는요. 뇌 부검 소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려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즉 죽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뇌가 위축돼서 뇌가 쪼그라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게 뇌의 방인데요. 그리고 여기 측두엽에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크기가 정상인보다 크면 네, 오히려 뇌가 쭈그러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풍선이 쭈그러들면 안에 구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구슬 크기가 더 커 보일 거 아니에요. 팽팽했던 풍선보다 네, 쭈그러든 풍선에서의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일지라도 공의 크기가 달라 보일 거예요. 이건 노인반이라는 반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신경섬유 농축제도 발견되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죽고 나서 발견되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MRI나 여러 가지 신경심리학적인 검사로 치매를 검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크게 3가지가 줄어드는데요. 자, 이게 정상뇌고요. 이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위축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쪼그라듭니다. 자, 뇌가 쪼그라들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커 보이죠.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커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른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언어 영역도 손상당하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해마가 위치한 이 부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억 문제도 가지게 되고요. 언어 문제도 가지게 되죠.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학과 위험 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매 환자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험 요인은 이와 같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프로프로틴 2포라는 거는 유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향후에 치매 걸릴 위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유전 검사해주는 병원에서 한 20만 원만 주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예방의학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유전적인 건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내일 만약에 죽을 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뭐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질문하면 한 하루 정도 뭐 삶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뭐 이 정도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미리 안다고 해서 사실은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로프로틴 2포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100%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더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요.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치매 걸리게 됐잖아 라고 이렇게. 예,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많거든요. 미리 결정된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예방의학의 핵심입니다. 담배 잘 안 피고요. 술 많이 안 먹으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 것들 뒤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인지번호 또 넘어가고요. 예, 경과도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건 뭐냐면 그림 그리기 과제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던 과제예요. A는 조금 인지가 저하된 치매 초기 환자고요. 똑같은 환자가 B 그림은 조금 더 진행된 상태고요. C 그림은 매우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이 어떻게 좀 같은 그림처럼 보이세요? 그래도 A는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그렸네요. 하지만 예, 마지막 말기 상태에 보면 이 정육면체를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그린 걸 보면 시공간적인 기능이 상당히 소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진단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네, 참고 삼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MRI로 진단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MRI도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자, 이게 정상뇌고요. 이거는 치매 바로 직전에 경도인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핵심은 조기 진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매 전 단계를 찾는 게 유행입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이 그렇습니다. 당뇨병도 당뇨 전 단계를 찾는 게 의학의 핵심 과제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면 이제 뚜렷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점 아시겠죠? 정상뇌에 이게 뇌방입니다. 뇌실이라는 건데요. 점점 커져서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는 뇌실이 매우 커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해마 부분의 기억력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MRI로 치매를 그러면 100% 조기 진단할 수 있을까요? 조기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MRI라는 거 과학적인 거긴 하지만 결국 사람의 눈으로 판독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한다고요. 예, MRI에서 자동적으로 치매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쯤 되잖아요? 이미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은 여러분들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MRI 같은 영상 검사보다요. 행동적인 특성이나 간단한 선별 검사가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정상 고령자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보시면 뇌실의 크기가 이미 MRI로 보시면 이렇게 커져 있다든지
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커져 있죠. 커져 있다는 건 뇌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으로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으로 어떻게 치매가 올까요, 여러분들? 뇌졸중은 그냥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염증이 생겨서 아니에요. 염증이 생겨서는 아니에요. 고름이 생겨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염증 고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닙니다. 피가 보여서요. 피가 고여서요? 아니에요. 피가 안 와서 예. 뭐요? 피 아니에요. 네. 여러분 피를 좋아하는군요. 네.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원인 말고요. 뇌졸중으로 치매가 올 수 있는데 뇌졸중은 머리 안에서 피가 터지는. 예,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건데 왜 치매가 올까요? 그냥 뇌졸중이 오면 대표적인 증상은 몸이 마비가 되는 거거나 뭐 인지력이 떨어지는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인지력이 떨어져서 치매. 네, 맞아. 인지력이 떨어져서 치매인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이 왔는데 하필이면 아까 제가 정상인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설명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언어 부분이랑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죽어버리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원리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랑. 하필이면 그 부분이 손상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특징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오니까요. 뇌졸중 별명이 뭔지 아세요? 뇌 속에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죠.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견했는데 그 후에 치매 증상이 왔다면 임상적으로 혈관성 치매로 진단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치매 치료와 예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테마는 이 부분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치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전문가들이 아니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완치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 저하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약은 개발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엑셀론이나 이런 레미닐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문제 행동도 조금 줄어들어요. 자, 세 가지 약이 시판되고 있고요. 시중에 파는 약명이에요. 아리세트, 레미닐, 엑셀론 등이 있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셋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느 약이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약리학에서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땐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요. 비타민이나 은행잎 추출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 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없는 걸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인지 저하를 조금 막을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치매는 인지 저하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지 치료나 작업 치료 등등등을 진행합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조금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요, 치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치매 문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과가 되게 많잖아요. 유닛이 많잖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보건소에. 여러분들은 되게 수준들이 높으세요. 보건소가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노년의학과를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시네요. 최근에는 노년 내과들이 많이 생겨서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들이 있습니다만 실은 이게 제가 2009년도에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들이 여러분들 그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노년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조선대학교 병원에 노년내과가 다 있습니다. 가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네, 치매 선별 검사는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예방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방법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예방법의 가장 핵심은 나쁜 건 피하면 되고요. 좋은 건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죠.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하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사실 치매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방 요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0세 때 치매 유전적인 위험 요인을 타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로포르틴 2포 같은 유전자요. 지금은 15개까지 유전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건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방의학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 과감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타고난 거. 성별 이런 거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 수술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이, 그렇죠. 수술하면 바꿀 수도 있죠. 네. 바꾼다고 치매가 예방될까요? 실제로 남성보다 예를 들면 뭐 여성이 더 높은 질환도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위험 인자는 다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어떨까요? 예,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치매 유전자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보면 우리는 40대 이후부터 30대 40대 때부터 보면 나쁜 생활 습관이나 고혈압 등의 혈관성 요인이나 이런 직업적인 유해 물질 노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자, 반대로 파란 거는 예방 활동인데요. 교육 수준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습관이 좋다든지,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인 사회적 활동이 노년기에 왕성하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령부터 시작해서 뭐 고혈압, 당뇨 관련 질환들부터 시작해서 흡연, 음주, 우울증,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 각각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치매 가정력을 내려오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자, 사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라서 아마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런 위험 인자들이 얼만큼 위험한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 인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위험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고혈압부터 고지혈증, 심방세동, 뇌졸중 뭐 등등등 흡연까지, 네, 외국 연구인데요. 그 치매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인자에 대해서 밝혀낸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흡연이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요? 자, 그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흡연이 더 심한지, 알코올 중독이 치매에 더 심한지. 자, 연구들에 따르면, 자, 이것을 상대 위험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 180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의 수축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2.3배 더 높다는 겁니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거에서 보면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졸중의 전초 단계예요. 자, 이런 것들은 치매 위험이 자그마치 4.8배나 더 높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루 4잔 이상의 알코올을 하는 사람은 하루 4잔 미만의
음주라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4.4배가 더 높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있을 때요. 치매 예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그 제정을 받아서요. 그때 치매 예방 관련 논문을 자그마치 12,105편을 분석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 161편을 분석한 결과 치매 인지 수칙이 6가지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의 위험 요인을 바꾸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요. 노년기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위험 요인들을 바꾸려고 하시면 10명 중에 9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65세가 이상이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더니요. 음주 습관을 65세 이상인데도 음주 습관을 조금 바꿨더니 치매 위험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들이 소개된 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노년기에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내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